20해 동안 아무도 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저 참고 버텨야 했던 시간. 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은 바로 이 여자였다.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희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은 봄비가 내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웃으며 빠져나간 뒤 마당엔 꽃잎이 젖어 바닥에 붙어 있었다. 정희는 신부 화장을 한 얼굴로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조용히 불렀다. 정희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 공기를 한순간에 정리해버리는 힘이 있었다. 정희가 돌아보자 시어머니는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쳤다. 웃음이 아니었다. 칭찬도 아니었다. 마치 물건을 점검하듯 한 눈이었다. 너는 말이 좀 적은 편이냐? 정희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고도 만족하지 않은 듯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살림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하면 집안 꼴이 어지러워진다. 정희는 예라고 대답했다. 그때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정희 어깨를 슬쩍 감싸며 웃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날이잖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문 닫는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정희 가슴엔 이상하게 쿵 하고 박혔다. 정희는 원래 활달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많으면 말수가 줄었고 누군가가 강하게 말하면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성격이기도 했지만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다. 싸우기보다는 피하고 부딪히기보다는 삼키고 끝내는 사람이 되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 그래서 정희는 결혼 초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남편만 믿고 버텨보자. 시어머니가 날 미워해도 남편은 내 편일 거야. 결혼 생활의 첫 해는 조심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정희가 밥을 차리면 시어머니는 수저를 들기 전부터 얼굴을 굳혔다. 국이 싱겁다. 반찬이 이게 뭐냐? 정희는 다시 간을 보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꼭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요즘 애들은 기본이 없어. 남편은 그런 날이면 밥상을 치우는 정희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나한테도 그래. 그냥 좀 세게 말하는 거야. 마음은 안 그래. 정희는 알아라고 말하면서도 알지 못했다. 마음이 안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까? 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습관처럼 할까?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면 남편 얼굴이 더 곤란해질까봐 정희는 끝까지 참았다. 그러다 결혼 3년째 정희가 처사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정희를 똑바로 보았다. 그날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정희 손목을 잡고 동네 의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오며 시어머니는 말없이 귤 한 봉지를 사서 정희에게 쥐어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말했다. 찬물은 마시지 마라. 정희는 그 한마디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져서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다. 혹시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희는 아이를 유산했다. 갑자기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고 병원 침대에서 정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울먹이며 정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들어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며 한마디만 남겼다. 몸 관리도 못하는 게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그 말에 정희는 병원 천장을 바라본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해 이후 정희는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듯이 살았다. 그 집에서 슬픔은 항상 조용히 처리되어야 했다. 울음은 방 안에서만 해야 했고, 감정은 밥상 아래로 숨겨야 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다. 퇴근길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저녁이 되자 사라졌다는 말이 현실감이 없었다.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하얀 천 아래 누워 있었다. 의사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심장 쪽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의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남편이 아침에 다녀올게라고 말하던 얼굴만 맴돌았다. 장례식 날 정희는 상주 자리에서 몸이 굳어 있었다. 조문객들은 아직 젊은데라며 혀를 찾고 정희에게 힘내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힘을 낼 곳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입술을 꽉 다문 채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 시어머니는 정희를 불러 세웠다. 내가 잡아먹었다. 정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들었다. 그 말은 내 탓이었다. 남편의 죽음을 정희에게 얹어놓는 말이었다. 정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희 말을 끊었다. 내 아들이 너 만나고 편한 날이 있었냐? 너는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울먹이고, 항상 불행한 얼굴을 하고 살았어. 그런 집에서 사람이 버티겠냐? 정희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자신의 성격이 남편을 죽였다는 말처럼 들렸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방에 들어가 남편 옷을 꺼내 안고 울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를 키웠다. 정희의 울음이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정희는 집을 나갈 수 있었다. 친정으로 가도 되었고, 직장을 다시 구해도 되었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 인생 알아서 해. 다만 여기서 살면 여기 규칙을 따라. 정희는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있던 집을 비우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를 혼자 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정희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 혼자 남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달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 쓰러졌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말이 어눌해졌다.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사는 중풍이라고 했다. 간병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보호자분이 밀착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앞으로 20회를 묶어놓을 줄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간병은 시작됐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약 시간을 맞추고 죽을 끓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정의 손길을 거부했다. 만지지 마. 정희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해야 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다.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너는 이 집에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다. 정희는 정말로 어머니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어떤 말로 정희를 찌르든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남편도 이 집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처음 몇 해는 몸이 힘들었다. 정희는 자주 울었다. 새벽에 어머니가 화장실 가겠다고 소리치면 뛰어가 부축했고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면 치웠다. 그 과정에서 정의 손목은 늘 빨갰고 허리는 늘 아팠다. 정의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다. 어머니가 혼자 남는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친척들은 가끔 들렀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늘 같았다. 정의야, 내가 복이다.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집이 어디 있냐? 그리고 돌아갈 때는 꼭 마지막에 덧붙였다. 그래도 어머니 재산은 아들들이 있으니 걱정 없다. 그 말은 정의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들들이 있었다. 시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더 있었다. 정의 남편의 형제들이었다. 장례식 이후 그들은 멀어졌다.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다음엔 애가 아프다, 회사 일이 많다, 코로나가 무섭다 같은 이유로 연락을 줄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정의가 부탁하면 형수, 내가 돈은 보내잖아라고 말하고 끊었다. 그 돈은 늘 부족했고 무엇보다 정의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대신 어머니 곁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정의에게 아들들 이야기를 꺼냈다. 큰 놈은 원래 바빠. 둘째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 정의는 그 말이 어머니의 변명이라는 걸 알았다. 아들들이 오지 않는 걸 인정하면 어머니의 자존심이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정의는 같이 그 변명을 받아줬다. 네, 어머니. 바쁘겠죠. 그 말이 끝나면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때론 정의를 더 무섭게 했다. 사람은 소리치고 화낼 때보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더 위험해 보였다. 몇 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왔다. 처음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다. 다음엔 정의 이름을 잊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의 뺨을 때렸다. 너 누구야? 내 집에서 뭐해? 정의는 충격으로 멈춰섰지만 곧바로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정의예요. 정의.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정의 얼굴을 오래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우리 아들. 정의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울음을 들었다. 결혼식 날도 남편 장례식 날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 울음은 아이처럼 서러웠고 동시에 늙은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정의는 어머니를 안아줬다. 어머니는 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떨었다. 그날 밤 정의는 생각했다. 이 사람도 결국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다. 밤에 내가 나를 귀찮게 굴더라.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에선 어제의 울음이 오늘의 진실이 되지 못했다. 감정은 늘 지워졌고 기억은 늘 뒤집혔다. 정의는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더 말수가 줄었다. 정의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방을 정리할 때마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봉투들이 숨겨져 있었고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의는 처음엔 약간 영수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병원비, 생활비, 누군가에게 보낸 돈 기록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봉투를 다시 넣었다. 남의 것을 들추는 게 싫었고 괜히 문제가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런 봉투는 계속 나왔다. 한두 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잠든 틈에 정의가 어머니 가슴 쪽을 닦다가 목걸이처럼 매달린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오래된 자물쇠 열쇠였다. 정의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몰랐다.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화를 낼 게 분명했다. 정의는 조심히 어머니 옷 안으로 열쇠를 다시 넣었다. 그 열쇠는 이후로도 몇 번씩 정의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잊어도
몸은 그걸 지키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비밀처럼. 20회는 길었다. 정희는 어느새 쉰을 넘겼고 거울 속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다. 정희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여행 취미 제2의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웃음이 나왔다. 그런 말은 정희에게 너무 멀었다. 정희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같은 시간에 끝났다. 아침 약, 점심 죽, 오후 물리치료, 저녁 기저귀, 밤중 호흡 확인. 그 와중에도 정희는 한 번도 어머니를 버려두지 않았다. 명절이면 정희는 혼자 전을 부쳤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다. 냄새만 좋네. 정희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전을 뒤집었다. 어느 겨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정희가 한숨을 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내 방 장롱 밑에 통장 하나 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덧붙였다. 그건 건드리지 마.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통장이라는 말은 이 집에서 금기처럼 느껴졌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을 정희는 이미 여러 번 봤다. 그래서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이후 정희는 더 조심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도 장롱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밤마다 가슴팍을 더듬었다. 열쇠를 확인하듯이. 그리고 가끔은 혼잣말을 했다. 저 사람은 끝까지 남았지.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어머니가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고 알게 되면 더 아플 것 같았다. 어머니의 상태는 마지막 몇 달 동안 급격히 나빠졌다. 숨이 가빠졌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졌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준비라니 무엇을 준비해야 한단 말인가. 20회 동안 오늘을 반복한 사람에게 끝을 준비하라는 말은 너무 잔인했다. 마지막 날은 새벽이었다. 눈이 내리기 직전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정희는 잠결에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 방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다. 숨이 얕고 빠른 소리였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쯤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손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정희는 그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 정희예요.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정희 쪽으로 움직였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화가 없었다. 날카로움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피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피로 끝에 짧은 순간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말이 나오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숨을 삼키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 들을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정희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다. 정말로 약했다. 하지만 그 힘이 정희 가슴을 세게 눌렀다. 정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어머니는 눈을 천천히 감았고 다시 뜨지 않았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20회 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해야 할 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희는 이불을 정리하고 어머니 얼굴을 닦고 옷깃을 여몄다. 손이 떨렸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울면 어머니가 깨어날 것 같아서 정희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 준비는 기계적으로 진행됐다. 정희는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서류를 챙기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전화를 걸 때마다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집 앞에 차 2대가 멈췄다. 검은색 승용차였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내렸다. 시어머니의 2 아들이었다. 큰아들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마당을 둘러봤다. 둘째는 휴대전화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둘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집안을 먼저 훑쳤다. 마치 사람보다 물건을 먼저 확인하듯이. 큰아들이 정희를 보자마자 말했다. 형수, 고생했네. 말은 고생했네였지만 눈은 고생을 보지 않았다. 둘째가 바로 뒤따라 물었다.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어? 도장 같은 건 형수가 관리했지? 큰아들도 덧붙였다. 집 서류는? 이 집명의 정리는 해둔 게 있어야지. 정희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잠깐 숨이 멎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아직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숫자를 찾고 있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한 채 거실 바닥만 바라봤다. 그때 큰아들이 다시 한번 말했다. 형수, 어머니가 남긴 거 정리해야 하잖아. 우리도 알아야지. 정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정희는 느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집엔 이미 다른 싸움이 들어와 있었다. 정희는 어머니가 떠난 방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불 위로 가지런히 모아둔 손, 창백해진 입술, 겨우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진 손목. 20해 동안 그 손목을 붙잡고 약을 먹였고 일으켜 세웠고 다시 눕혔다. 그 손목이 이제는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희의 숨을 막았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다. 정희는 몸이 자동처럼 움직이는 걸 느꼈다.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서류를 챙기고 친척들에게 알리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었다. 사람은 죽어도 집안은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정희는 그 말이 미웠다가도 결국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정희가 영정사진을 고르려고 앨범을 꺼냈을 때였다. 검은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며 내리는 사람들은 오래된 기억 속에서만 보던 얼굴들이었다. 어머니의 큰아들과 둘째였다. 정희의 남편, 그 사람의 형제들이었다. 큰아들은 마당에 서서 집을 한번 훑쳤다. 눈빛이 집을 새는 것처럼 차가웠다. 둘째는 문턱을 넘으며 한숨부터 쉬었다. 장례식이 아니라 급한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큰아들이 정희에게 말했다. 형수, 고생했네. 그 말은 인사였지만 위로는 아니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가 거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어머니 통장하고 도장 어디 있어요? 정희는 잠깐 멈칫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둔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처음 나온 말이 통장과 도장이었다. 정희는 대답했다. 저는 몰라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둘째는 못 믿겠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형수, 20회를 모셨는데 모른다고요? 정희는 그 말에 화가 나지 않았다. 화를 낼 힘이 없었다. 대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몰라요. 큰아들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장례부터 치르자. 형수도 지금은 정신 없으니까. 말은 그럴듯했지만 큰아들의 눈은 계속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마치 집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듯이. 그날 저녁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 정희는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에 섰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십니다. 참 착한 며느리였지요.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정희에겐 판결처럼 들렸다. 착한 며느리.
그 말은 고생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저 고생을 당연하게 만들 뿐이었다. 빈소 한쪽에서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정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향 냄새 사이로 사람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흘러들었다. 재산은 누가 받는다더라? 원래는 아들들이지. 며느리가 20해 모셨다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잖아. 집 명의가 누구였더라?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계산으로 흘렀다. 정희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다시 서서 향을 올렸다. 속이 비워진 것처럼 멍했다. 20해를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사람들은 어머니를 숫자로 바꾸고 있었다. 첫날 밤이 깊어졌을 때 큰아들이 정희를 불렀다. 사람 없는 복도였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졌다. 큰아들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말문을 열었다. 형수,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오해할 게 뭐가 있어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형수 고생한 거 알아. 진짜로. 정희는 그 말이 비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듣고 있었다. 큰아들이 말을 이었다. 근데 장례 끝나면 정리해야지. 집도 통장도 서류도. 형수도 알잖아. 이런 건 미루면 탈나.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장례가 끝나고 얘기해요.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형수,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거야. 그때 둘째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둘째는 낮게 말했다. 형, 그냥 말해. 어차피 해야 할 말이잖아. 큰아들이 잠깐 망설이다가 정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수, 장례 끝나면 형수는 집에서 나오는 게 맞아. 정희는 숨을 멈췄다.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서 나오라니. 정희가 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우며 지킨 집이었다. 정희가 겨울마다 보일러를 끌어안고 여름마다 모기약을 피우고 어머니 몸을 씻기며 지켜온 집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되물었다. 제가 나가야 한다고요? 둘째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형수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죠. 여기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새 인생.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쫓아내기 위한 포장처럼 들렸다. 정희는 목이 마른 사람처럼 침을 삼켰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질문이 더 무겁게 떨어졌다. 둘째가 눈을 피했다. 사정이 있었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정이 20해였어요? 둘째의 얼굴이 굳었다. 형수, 말 똑바로 해요. 정희가 말했다. 말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급히 끼어들었다. 형수, 싸우자는 게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정희가 낮게 끊었다. 현실은 제가 20해 동안 다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다. 큰아들은 그 침묵을 깨며 말했다. 형수, 우리가 형수한테 미안한 건 알아. 근데 형수도 알잖아. 형수는 가족이 아니야. 정희는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충격이 덜했다. 20해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모습은 어머니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늘 말했었다. 집안 꼴을 남들 앞에서 보이지 말라고. 정희는 그 말을 또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례식장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워도 눈은 감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호출벨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그때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날 뻔했다가 곧
아무것도 울리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다시 눕곤 했다. 정희는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 앞에 앉아 향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만 차분했다. 살아있을 때는 늘 단단하고 늘 날카롭고 늘 무언가를 숨기는 얼굴이었다. 정희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 정희는 잠깐 집에 들렀다. 장례식장에 가져갈 물건이 있어서였다. 집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왔다. 약 냄새, 연고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누워있던 방의 눅눅한 냄새. 정희는 문턱에서 한참 서 있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낯설었다. 집이 아니라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에는 여전히 약통이 놓여 있었고 달력에는 약 먹는 시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정희는 손끝으로 그 동그라미를 만졌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시간을 지키려 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걸까? 정희가 서랍을 열어 수건을 꺼내려는 순간 서랍 맨 아래에서 두꺼운 봉투가 손에 걸렸다. 정희는 잠깐 멈췄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한 장이 아니었다. 여러 장이었다. 봉투마다 다른 날짜, 그리고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봉투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손이 멈췄다. 이건 어머니의 영역이었다. 정희는 20회 동안 어머니의 영역을 함부로 넘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게 정희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정희는 봉투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옷장 쪽으로 돌아섰다. 그때 어머니가 늘 가슴팍을 더듬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불안한 손짓으로. 정희는 그 불안의 이유가 궁금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옷장 아래를 들여다봤다. 먼지 속에 작은 철제 상자가 보였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왜 이런 걸 숨겨두었을까? 정희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큰아들과 둘째가 집에 들어온 것이다. 둘째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형수, 뭐 챙기러 왔어요? 정희는 급히 상자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갔다. 장례식장에 가져갈 것 좀요. 큰아들이 어머니 방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우리도 좀 봐야겠다. 어머니 물건 정리해야 하니까.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들이 어머니 방을 정리한다는 말은 뒤지고 찾겠다는 뜻이었다. 둘째는 어머니 방 문을 열려 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말했다. 지금은 하지 마요. 둘째가 돌아봤다. 왜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례 끝나고. 지금은. 둘째가 피식 웃었다. 형수, 지금이 아니면 언제예요? 어차피 오늘 밤에 변호사랑 같이 볼 건데. 정희는 그 말에 귀가 멍해졌다. 변호사. 오늘 밤.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다. 정희는 몰랐다. 아무도 정희에게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정희는 그 사실이 더 서러웠다. 20회를 모셨는데 정희는 항상 마지막에야 알았다. 언제나 누군가의 결정 뒤에 따라붙는 사람처럼. 큰아들은 어머니 방을 훑어보다가 낮게 말했다. 형수, 혹시 어머니가 숨겨둔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둘째는 냉소하듯 말했다. 없겠냐? 20회 모시면서. 정희는 그 말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결국 조용히 말했다.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 손에 뭘 맡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늘 정희를 믿지 않는 눈으로 봤다.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정의도 넘지 않았다. 그날 밤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빈소는 조용했고 친척들은 몇 명만 남아 있었다. 큰아들과 둘째는 한쪽에 앉아 있었다. 둘은 속삭이며 웃기도 했다. 정희는 그 웃음이 무서웠다.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늦은 밤 변호사가 도착했다. 정희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변호사는 큰아들과 악수를 하고 둘째와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희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고인의 며느님이시지요. 정희는 예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장례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다. 장례 끝나고 바로 진행하시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칙대로라면 발인 이후 관련자 입회하에 진행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건 이제 막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장례가 시작될 것 같았다. 정희의 20해가 묻히는 장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시간들이 종이 한 장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그날 새벽 정희는 다시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괜찮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향만 타들어갔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다. 숨이 가빠질 때 어머니는 정의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다. 그 힘은 거의 없었지만 정희는 그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왜 그때 정의 손을 잡았을까? 그게 단순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 정희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새벽을 버텼다. 다음 날 발인이 진행됐다. 어머니는 화장장으로 향했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몸이 떠나자마자 사람들은 더 빨라졌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째가 말했다. 형수, 집은 비워둘 거죠? 우리 정리해야 하니까. 정희는 창밖만 바라봤다. 큰아들이 덧붙였다. 형수도 어디 갈 때 정해야지.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 순 없잖아.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갈 때. 정희에게 갈 때는 늘 어머니 옆이었다. 20해 동안 그게 전부였다. 그게 사라진 지금 정희의 갈 때는 어디에도 없었다. 장례식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 변호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빈 회의실 같은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고 물컵이 3개 놓여 있었다. 3개의 물컵은 마치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 정희는 그 방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울음으로 버틸 수 없다. 이제부터는 말로 버텨야 한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다. 큰아들의 시선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둘째는 다리를 떨었다. 정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게 쉬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제 고인의 유언장과 고인이 남긴 부속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부속 자료, 어머니가 남긴 것, 봉투, 열쇠, 상자. 정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어머니 방의 철제 상자가 떠올랐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정희는 아직 보지 못했다.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부속 자료라면 녹취 같은 겁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둘째가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가 그런 걸 남길 뿐이 아닌데. 큰아들이 낮게 말했다. 형수는 알고 있었어?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그 대답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끝나자 정희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누가 진실을 말하든 믿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한 뒤 말했다. 먼저 고인이 남긴 음성 기록을 재생하겠습니다. 이후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목이 말랐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건조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변호사의 손이 작은 기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정희는 그 기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방 철제 상자 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위로 손가락이 내려가려는 순간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희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큰아들이 즉각 반응했다. 기록이라면 음성 같은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둘째가 작게 웃었다. 어머니가 그런 걸 남길 뿐이었나요? 그 웃음에는 긴장과 불안이 함께 묻어 있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지금 이 자리는 감정을 앞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정희는 20회 동안 배웠다. 말보다 오래 버틴 시간이 더 많은 걸 증명한다는 걸. 변호사의 손이 녹음기 쪽으로 움직였다. 그 손이 버튼 위에 멈췄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다. 재생하겠습니다. 딸깍. 기계음이 짧게 울린 뒤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정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병상에서 들리던 쉰 소리와는 달랐다. 정리된 말투, 느리지만 분명한 발음.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내 삶이 늘 옳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큰아들의 눈썹이 잠깐 꿈틀했다. 아들들을 키웠고 집안을 지켰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잠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녹음기 너머에서도 이 방 안에서도. 하지만 늙고 병들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들키기 싫어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둘째의 다리가 멈췄다. 그는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손이 떨리자 다시 내려놓았다. 나는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다가왔다. 특히 정희에게는 더 그랬다. 정희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 주었다. 며느리는 참고 견디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집안이 유지된다고 믿었다. 큰아들은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동의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희에게 유난히 날카로웠다. 말로 밀어내고 눈으로 밀어내고 마음으로는 더 세게 밀어냈다. 정희의 눈앞에 장면들이 스쳐갔다. 밥이 짜다던 말, 문을 세게 닫던 소리, 아무 일 아니라며 넘기던 밤들. 떠나면 편해질 거라 생각하면서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비겁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에 정희의 숨도 함께 흔들렸다. 아들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다. 그건 이해한다. 큰아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해와 인정은 다른 것이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밤마다 내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 사람은 정이었다. 내가 욕을 해도 소리를 질러도 이불을 걷어차도 돌아온 사람도 정이었다. 정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며느리니까. 둘째가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야 알았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이건 감정적인 유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어머니 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보장도 없고요. 변호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의사소견서와 공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분명해졌다. 마치 마지막 문장을 또렷이 남기려는 사람처럼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을 내가 마지막으로 지키기로. 정희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손등을 적셨다. 정희야.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희를 이름으로 불렀다. 이건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 것도 아니다. 정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다. 이건 보상이 아니다. 잠깐의 침묵. 내가 살아온 시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천장을 바라봤다. 정희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녹음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마치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숨조차 조심스러웠다. 변호사는 잠시 시간을 주듯 서류를 정리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종이가 사람을 가를 것이라는 걸.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유언장 보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꺼냈다. 종이는 생각보다 두꺼웠다. 한 장이 아니었다. 정희의 시선이 그 두께에 잠시 멈췄다. 어머니는 말보다 기록을 더 믿는 사람이었다. 고인의 유언은 총 3장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둘째가 얼굴을 찌푸렸다. 3장이나요? 변호사는 읽기 시작했다. 본인은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하였으며 그 어떤 강요나 외압도 없었음을 밝힌다. 큰아들은 그 문장을 듣자마자 의자에 등을 붙였다. 마치 첫 문장에서 이미 패가 읽힌 사람처럼. 첫째 조항. 본인의 재산 전부는 며느리 정희에게 상속한다. 둘째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어떻게 첫째 조항입니까? 아들들 이야기는 없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다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형수, 진짜 몰랐던 거 맞아? 정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몰랐어요. 둘째가 비웃듯 말했다. 몰랐겠지.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테니까. 정희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20회 동안 들었던 말들과 다르지 않았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둘째 조항. 본인의 장례 및 사후 절차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은 며느리 정희에게 위임한다. 큰아들이 탁자를 쳤다. 이건 지나치잖아요.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큰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셋째 조항. 아들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본인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둘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게 다예요? 네.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큰아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형수, 대단하네.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20회 동안 이걸 노린 거잖아.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걸 바랄 여유도 없었어요. 둘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럼 왜 끝까지 버텼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은 냉소했다. 일? 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친척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다. 큰아들은 다시 말했다. 좋아. 그럼 다 가질 생각이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둘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버텼는데요?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밤마다 나 오늘 밤 넘길 수 있을까? 그 말을 하셨어요. 방 안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말이 거짓말일 때도 많았어요. 괜찮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거든요. 둘째가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 말 하나로 잠드셨으니까요. 큰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예요. 정희가 다시 말했다. 이 집은 사람이 버텨야만 했던 집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끝내고 싶어요. 둘째가 낮게 물었다. 그럼 뭘 할 건데요? 정희는 천천히 대답했다. 여긴 혼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될 거예요. 친척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 고인도 하신 적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래서 더 확신했어요. 큰아들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난 인정 못해. 그는 서류를 밀쳐두며 말했다. 하지만 법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 둘째도 뒤따라 일어났다. 형수,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끝이에요.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정희는 알았다. 오늘로 끝난 건 상속이 아니라 자신이 늘 뒤로 밀려있던 시간이라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가 지킬 차례네요. 집에 들어온 정희는 신발을 벗고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불을 켜면 어머니가 있을 것 같았다. 불을 켜지 않으면 어머니가 정말 없다는 게 더 또렷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정희는 잠시 그대로 서서 숨을 고르기만 했다. 거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겨울이 끝나가는 바람이었다. 차갑지만 어딘가 가벼웠다. 정희는 천천히 불을 켰다. 거실은 적막했다. 어머니가 누워있던 방에서 들리던 기침 소리도, 호출 벨 소리도, 밤마다 정희를 깨우던 바닥 긁는 소리도 없었다. 정희는 그 적막이 낯설었다. 20회 동안 정희는 한 번도 아무 일도 없는 밤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정희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약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희는 약통을 하나씩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달력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표시해 두었던 동그라미들이 남아 있었다. 정희는 달력의 마지막 동그라미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날 날짜는 빨간 펜으로 2번 그어져 있었다. 정희는 그 표시가 왜 2번인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야 한다고, 버텨야 한다고, 그리고 끝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희는 철제 상자를 꺼냈다. 3부에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정희는 진짜 끝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숨겨둔 게 유언장만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있었다. 상자는 자물쇠가 풀려 있었다. 정희는 순간 멈칫했다. 어머니가 일부러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자 수첩 하나와 두꺼운 봉투 뭉치가 나왔다. 정희는 수첩을 먼저 펼쳤다. 첫 장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희에게. 정희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생전 한 번도 정희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 말조차 아꼈던 사람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다. 내가 이걸 보는 날이면 나는 이미 없다. 그동안 내가 한 일을 아무도 제대로 적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적는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수첩 안에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약 먹인 시간, 병원 간 시간, 응급실 갔던 밤, 잠을 못 잔 날, 쓰러질 뻔한 날, 그리고 어머니가 정희에게 했던 말까지. 오늘 내가 정희에게 꺼져라고 말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밥을 차려왔다. 오늘 내가 정희 머리채를 잡았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정희가 잠든 줄 알았는데 새벽에 베개를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그걸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정희는 수첩을 넘기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자신이 겪었던 시간들이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그 문장들은 칭찬도 아니고 미화도 아니었다. 다만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정희에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고. 내가 헛살은 게 아니었다고. 정희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봉투를 집었다. 봉투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큰아들 이름, 둘째 이름,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들. 정희는 봉투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송금 내역이 있었다. 어머니의 돈이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날짜는 어머니가 병상에 있던 시기였다. 송금 받는 사람은 둘째였다.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둘째가 돈을 가져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정희가 밤을 새우는 동안 둘째는 어머니 계좌에서 돈을 빼고 있었다. 정희는 다음 봉투를 열었다. 큰아들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안에는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알아보던 서류였다. 서류 날짜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실려갔던 그 주였다. 정희의 손에서 종이가 구겨졌다. 정희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들이 장례식장 첫날부터 통장과 도장을 찾은 이유가, 그들이 형수 새 인생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정희는 수첩 뒤쪽을 다시 펼쳤다. 맨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아들들을 모르고 산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인정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모른 척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이 있었다. 정희야, 내가 끝까지 남아준 덕분에 나는 마지막에 내 눈을 뜰 수 있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말이 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도착했다.
정희는 그날 새벽 부엌에 앉아 오래도록 찬물을 끓였다. 누구에게 줄 차도 아니었다. 그저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싶었다. 이 집에 온기가 있다는 걸 정희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아침이 밝자 정희는 수첩과 봉투를 정리해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번호를 찾는 손이 단단해졌다. 정희가 전화를 건 곳은 큰아들이 아니었다. 둘째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사람, 마을에서 오래 법률 상담을 해주던 노인이었다. 정희는 그 노인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희는 짧게 말했다. 저 상담 받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울먹이지 않았다. 이제 울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정희는 오전 내내 움직였다. 부동산이 아니라 복지센터와 주민센터를 먼저 찾았다. 어머니가 남긴 집을 어떻게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바꿀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정희는 상담 창구에서 말끝을 다듬어가며 설명했다. 요양시설은 아니고요. 잠시 머물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직원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정희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이런 분들 많아요. 가족이 있어도 집에 못 들어가는 분들. 그 말이 정희 가슴에 꽂혔다. 어머니도 그랬던 걸까? 가족이 있었지만 마음 놓고 기댈 곳은 없었던 사람. 그날 오후 큰아들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는 벨이 울리는 걸 한참 보고 있다가 받았다. 형수, 어디야?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밖이에요. 밖? 지금 장난해?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 열쇠는? 우리 짐 좀 챙기러 가야 하는데.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큰아들은 더 거칠게 말했다. 형수, 나 지금 참는 거야. 법이 어쩌고 해도 그 집은 우리 엄마 집이었어. 정희는 그 말에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집이었죠.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그래서 제가 지킬 거예요. 큰아들이 날카롭게 물었다. 뭐를? 정희는 말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을.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수, 나랑 싸우자는 거야?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소리쳤다. 정리? 형수가 뭘 정리해? 정희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20해 동안 제가 했던 거 지금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요. 정희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정희는 이어서 말했다. 둘째가 빼간 돈, 형이 담보 잡으려고 했던 서류, 봉투에 다 있어요. 큰아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더 크게 말하지 않았다. 사이다는 소리를 높여서가 아니라 증거를 조용히 내밀 때 더 시원한 법이었다. 제가 원하면 그걸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큰아들이 낮게 말했다. 뭘 원해? 정희는 대답했다. 그냥 끝내고 싶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방에 있는 물건들, 가져갈 것 있으면 지정해서 말해요. 제가 정리해서 보내줄게요. 큰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형수가 우리를 선심 쓰는 거야?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선심 아니에요. 마지막 예의예요. 큰아들은 이를 갈 듯 말했다. 형수, 후회할 줄 알아.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는 이미 다 하고 살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말을 했다는 낯선 떨림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복지센터 직원, 도배하는 사람, 전기수리 기사. 정희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확실히 썼다. 집을 겉보기만 번듯한 곳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편히 숨을 쉬는 곳으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거실 한쪽 벽에 작은 선반을 달았다. 그 위에는 어머니 수첩을 올려두지 않았다. 그 수첩은 정희가 따로 보관했다. 그 대신 정희는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 여기서는 누구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마을 끝에 살던 할머니였다. 아들이 있지만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네. 그냥 쉬다가 가세요. 그 말에 할머니가 울었다. 정희는 그 울음이 왜 나오는지 알았다. 정희도 20해 동안 여기 있어도 되나라는 질문을 속으로만 반복했으니까. 밤이 깊어졌을 때 정희는 마루에 앉았다. 집안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정희를 편하게 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던 밤들과는 달랐다. 이번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숨을 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숨소리였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가 떠난 뒤 처음으로 별이 보였다. 정희는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사이다는 상대를 무너뜨릴 때 오는 게 아니었다. 내가 나를 다시 세울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이다가 된다. 정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호출 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구도 정희를 깨우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정희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억지로 차리는 밥이 아니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밥이었다. 정희는 밥솥 뚜껑을 열며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20해 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다. 집안엔 여전히 어머니가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정희가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다는 걸. 그 허락이 너무 늦게 왔지만 정희는 그 늦은 허락을 이제라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느끼신 게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